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4대 문명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4대 문명에는 네 가지가, 말 그대로 네 가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 인도 문명, 네 번째 중국 문명이 있었어요.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이 둘은 지형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다. 하나는 엄청 개방적이고 하나는 엄청 폐쇄적인.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조금 달랐었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음력을 사용하고 60진법, 쇠기문자 등이 특징이었고 이집트 하면 태양력, 태양신인 파라오를 중시하는 사회였었고 10진법, 또 상형문자를 사용했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인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페니키아와 헤브라이 나왔었던 데서 페니키아 하면 알파벳의 시초, 헤브라이 하면 유대교의 시초 중요했고 먼저 나왔는데 인도에서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계획 도시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가 아리아인들에 의해서 철기를 사용했던 아리아인들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아리아인들은 여기 있던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이제 브라만교라는 종교를 사용하고 이제 카스트 제도 아래서 엄격한 신분 제도로 원주민들을 다스렸다. 그다음 마지막 중국은 이제 하상주, 근데 우리 교과서에 대표적으로는 원래 상주만 지금 역사적으로 다룬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의 갑골문자 사용했던 거, 주나라 하면 혈연적 봉건제로 나라를 통치했었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교과서 36페이지입니다. 교과서의 36페이지 펴주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필기할 수 있는 내용들 필기해서 위두랑에 오늘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청동기 문화의 확산. 자, 청동기 문화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대 문명을 하면서 사실 배웠었던 거예요. 4대 문명, 그 시기가 공통점이 청동기 문화였고 또 뭐 있었죠? 론자를 사용했고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고 큰강 유역에 있었다. 이런 특징 중에 청동기 문화 시대였다는 거 배웠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동기 문화의 확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일단 청동기 시대는 세계적으로 기원전 약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청동기에서는 도구로 사용되는 청동기로서 지배계급의 무기, 의식용 도구, 장신구로만 사용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시대에 청동이라고 하는 게 새로 발견이 되었는데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지나가다 보면 검은 색깔 세단 같은 거 엄청 비싼 외제차 이렇게 반딱반딱하게 닦아가지고 세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쭐우쭐 약간 우쭐대면서 내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번쩍번쩍 거리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청동을 이렇게 몸에 달고 다니면서 청동에 이렇게 햇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과시용으로 근데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이걸 과시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배계급이 사용하는 무기 거친 무늬 거울, 청동 방울 교과서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동기의 핵심 또 우리 청동기 문화 할 때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는 친구 있나요?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였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먹을 게 넉넉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계급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계급에 대한 상징물로 이제 청동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지만 청동기는 이게 과시용으로만 사용됐고 실생활에 사용되는 거는 전부 다 아직까지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보다는 더 정교하게 석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달돌칼이 나와서 굉장히 문제 같은 거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같은 게 혹시 치게 되면 거기서도 이렇게 사료로 많이 제시되는 게 반달돌칼을 주고 이게 돌칼인데 이게 어느 시절의 유물인가 이렇게 하면은 아 돌칼이니까 신석기겠거니 하는데 아니고 정교한 신석기인 반달돌칼은 청동기 문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그 마지막으로 이때 사용된 토기 또도 유물을 보면 민무늬 토기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미송리시 토기는 교과서에 그림이 없어서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나오지 않네요. 자, 그럼 그냥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필기하기 좋게 또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좋게 지금 사실 진도가 조금 빠르지 않은 편이잖아요. 이게 대면 수업을 했으면 쭉쭉쭉쭉쭉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도가 조금 느린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세계사 파트 4대 문명 같은 거는 살면서 사실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한국사 됐으니까 한국사는 조금 빨리빨리 선생님이 핵심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청동기 시대의 경제는 밭농사 중심. 그렇죠. 이때 농사 지었던 거는 다 이런 작물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청동기 시대는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 야상이나 구릉지대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대요. 자,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좀 허접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왼쪽에 강이 흐르고 있고 오른쪽에 땅이 이어져서 옆에 높은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그 농촌의 밭을 생각할 때 딱 그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강이 흐르는데 앞에 밭이나 논이 있고 물이 흐르는 데에 그 다음에 그 논 옆에 집이 있고 집 뒤에 산이 있는 구조. 그래서 야산이나 구릉지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 다음 이제 청동기 시에는 직사각형의 웅집을 짓는데 자 요렇게 신석기 시대의 웅집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신석기 시대는 아주 깊게 파가지고 땅 밑에 뭔가 구조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땅을 많이 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 구조랑 비슷하게 가옥 구조가 변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회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죠? 자, 이제 농협 생산력 발달로 잉여 생산 남는 게 발생하게 되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많이 가진 사람은 이렇게 청동을 들고 다니는 지배계급,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했었다. 그리고 족장이 출현했다. 요 마을을 다스리는 대표자, 힘이 센 사람, 족장이 생겼고 재정일치 사회, 요거는 지금 계속 청동기 시대 우리 4대 문명 하면서도 계속 나왔던 거, 신정정치, 이렇게 신과 왕, 그러니까 왕이자 제사장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 그 다음 고인돌 돌널무덤을 축조했다. 사실 요거는 진짜 별표를 많이 쳐놔야 돼요. 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유물로 나오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고인돌 혹시 교과서에도 그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보기에는 엄청 가벼워 보이지만 기본 1톤에서 5톤 뭐 요 정도 되는 요 커다란 위에 얹어져 있는 요 돌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무거운 돌을 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많은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지배력의 과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피지배인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더 크고 더 무거운 돌이 내 무덤이 될 때.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과시용이기 때문에 이게 계급사회의 결정적인 증거로 고인돌과 돌널무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과 예술에 대해서 정리하고 청동기 끝내볼게요. 청동기 시대의 신앙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 풍요로운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울산 방구대 그림 같은 거나 경북의 양정동 바위 그림 같은 거,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요 당시에 요 바위 그림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학술적 논쟁이 있기는 해요. 이게 청동기가 맞다 아니면 철기다. 근데 아무튼 청동기든 철기든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울산 방구대 바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고래를 이렇게 작살로 이렇게 사냥하고 있는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도구를 사용해서 동물을 포획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림으로 그려놨다는 게 또 예술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37페이지였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고조선 4대 문명에서 우리 이제 문명의 발생은 도시국가가 형성된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에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 필기해 주세요. 자, 고조선은 언제 건국되었냐 하면 기원전 2330년경. 외우기 되게 쉽죠? 233년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 고조선의 범위, 문화의 범위를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요. 이 당시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비파형 동검, 그리고 탁차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분포하는 범위를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조선이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합니다. 선생님이 미송리식 토기 사진을 여기 넣어놨네요. 이게 청동기 시대의 미송리식 토기, 손잡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분포지역을 통해 짐작한다. 자, 그 다음 고조선 하면 떠오른 대표적인 것, 바로 단군신화입니다. 우리 교과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보면서 갈게요. 자, 단군신화는 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조선 건국에 대한 이제 설화예요. 삼국유사에 표시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제 환인이라고 하는 하늘 신의 아들인 환웅이 하늘에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다가 저 땅에 내려가서 통치를 하고 싶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사람들을 줄게. 풍백우사라고 하는데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을 너한테 붙여줄 테니까 얘네들이랑 같이 내려가서 저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고 보내서 내려오는 길에 이제 곰과 호랑이가 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서 우리 그 굉장히 유명한 설화 마늘과 쑥을 먹고 이제 곰은 사람이 됐었죠. 그럼 호랑이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웅이 웅녀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단군 왕검이 나와서 그 단군 왕검이 이제 고조선을 건국했다. 근데 사실 요게 이 내용을 보면 사실 뭐 우리의 조상이 뭐 곰으로 시초가 시작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삼국유사 안에 있는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당시 사회를 추측할 수 있는 거.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을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당시의 사회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면은 일단 먼저 필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통일인간의 건국 이념, 그리고 선민사상, 선택된 민족이라는 사상, 그리고 곰과 호랑이의 토테미즘, 그리고 재정일치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단군왕검이 나오는 걸 보고 단군이라는 뜻이 조금 있다가 나올 거긴 한데요. 단군이라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고 왕검이라는 게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과서 같이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미리 표시를 해놨어요. 자, 기읍.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자, 얘들아, 하늘에서 내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만든 이 건국하신 분이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다. 하늘에서 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화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봤다 이런 내용을 넣어놨고, 그 다음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이것도 포인트예요. 고조선에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홍익인간은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형성한다. 라는 그런 이념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비, 구름, 풍백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자연이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왕인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한 거고요. 내려가서 보면 이제 곰은 사람이 됐고 호랑이는 되지 못했다. 이게 곰은 되게 뭐 인내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 우리 토테미즘이라고 배웠었는데 토테미즘이 뭐였죠? 동물 숭배 사상이었고, 뭔가 동물 숭배 사상이었을 것만 같은 이름을 가졌던 애니미즘이 있었어요. 애니미즘은 자연 숭배였었죠.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이런 걸 보고 토테미즘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 당시 사람들이 환웅이 사람으로 변하여 이제 웅녀와 결혼하는 걸 보고, 이제 이게 단순한 결혼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 환웅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어떤 또 부족, 다른 부족과 결합하는 세력을 합치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적어 놓은 것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이름을 단군 왕검, 단군 제사장, 왕검 정치 지배자라 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당시의 사회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1번 문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 시간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선생님 답 알려주겠습니다. 필기하는데 탁탁탁탁 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좋죠. 선생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 패드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하는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뭐? 네. 그 다음에 이 고조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멸망하는 요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은 왕의 칭호를 사용했고 왕위를 세습했다. 전형적인 국가의 모습.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권이 강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칭호가 있고 왕위를 세습한다는 거. 기원전 3세기 경에는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할 정도로 강했다. 그랬는데 이 고조선이 이제 위만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반조선이라고 이름을 새로 붙이니까 이거는 뭐 고조선 다음 나라랑 새로운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단군 왕검이 세웠던 그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있는데 단군조선도 위만조선도 고조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중심이 되어서 전개된 고조선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위만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고조선, 위만조선 시대에는 위만은 연나라에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통치자였던 준왕을 몰아내었습니다. 이때가 BC 194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194년 앞에 여기 BC라는 표현 한번 짚고 갈게요. BC는 기원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으니까 2020년이 시작되기 그 전, AD는 2020년이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시작돼서 지금 2020년까지 왔을 때 기원 후의 시대를 AD라고 이렇게 축약어로 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BC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기원전이구나 하고 알아주세요. 자, 요 위만에 대해서 그냥 썰을 하나 이야기해주자면, 위만이 연나라에서 무리를 끌고 들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던가 추측을 해봤을 때 역사적인 사료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대요. 위만이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었다. 위만의 무리들이. 네, 그 예전에 상투를 트는 거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상투를 틀지 않아요. 머리 모양이 달랐는데 상투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의 약간 대표적인 머리 모양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위만은 원래 조선인이었는데 이제 내려온 거다 해서 이제 이렇게 위만이 세운 조선도 고조선이다라고 계승되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만 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철기 문화를 수용해서 철기를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죠. 그래서 단군조선과 차이점으로 단군조선은 청동기, 이제 위만조선은 철기를 사용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중국과 고조선 위치 자체가 지금의 북한의 위쪽, 저 위에잖아요. 지금의 중국 땅.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랑 저쪽에 있는 중국의 한 나라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중개하는 무역을 통해서 무역의 실리를 차지했다. 그런데 이러한 고조선이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고조선이 점점점 세력이 점점 확대되니까 요거를 우려한 한나라의 무제가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또 고조선 내부에 지배층의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요 한무제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왕검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왕검성이 수도였거든요. 수도가 함락이 되니까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시기가 기원전 108년. 그 이후로 이제 차지한 한나라에서 한 군현을 설치합니다. 군현이 이게 뭐 4개의 군 해서 군 무슨 군 해서 통치하기 좋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 통치자를 파견하는 그런 군현 제도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토착민이 저항하면서 한나라의 군현이 전부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고조선에 단군조선이 있다가 단군조선이 연나라 쪽에서 내려온 위만이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했다. 그런데 이 위만조선이 이제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곳에 이제 토착민들이 저항하면서 한나라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뭐 고구려, 백제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흐름을 잡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고조선 마지막으로 고조선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분제 사회였고요. 이제 청동기 때부터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니까 지배 계급이 있고 노비가 존재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 왕 아래 상경 대부의 관직이 마련되어 있었다. 또 고조선 하면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팔조법이라는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팔조법의 내용 중에는 이제 3개만 아직 지금 전래되어 내려져 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과서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 밑에 자료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개인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걸 엄포를 두는 거 보고 생명 중시를 찾을 수 있고, 2번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 이 당시부터 상해 그리고 노예 이런 거를 뭐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한 거는 요건 재산상의 손실로 보고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계급사회였음을 노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급사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고조선의 법은 우리 열린 생각 보니까 우리 요거 할 때 배웠었어요. 자, 함무라비 법전 나왔었을 때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던 함무라비 법정의 핵심은 보복주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랑 공통점 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죽인 자는 죽고 상해를 입히면 공물로 갚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복주의가 들어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침 종이 치네요.
자, 철기 시대와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니까 기대하면